육조 허연흥 스님은 원래 이제 나무꾼이었는데 길을 지나다 가다가 어떤 집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마침 응모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을 듣고 깨달으셔가지고 이제 출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부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금강경 마지막 부분에 가셔가지고 불취하상 여여부동 상을 내지 말고 진여와 같게 해서 움직이지 마라. 부동이라는 것은 또 불취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 생각도 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응작여시환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목구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 텅 빈 그 깨어있음, 그 텅 빈 마음자리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영원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하는 그 텅 빈 그 마음, 불성, 영원, 그것은 그야말로 영원불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바세계 삶이라는 것은 찰나다 찰나. 그것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이 사바세계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부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고통이 없겠어요? 지금 지금 트럼프 부자 하는 거 보세요. 관세 먹이니까 지금 부자들은 또 이제 관세 내야 되는데 그건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 이 사바세계의 삶은 누구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돌이켜가지고 그 고통이 일어난 자리, 그 자리를 보는 사람이 이 인생의 승리자예요. 우리 불자님들께 꼭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 남아있는 인생을 먹고 열심히 청구해가지고 생각이 없는 텅 빈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산문염송 421칙에 나오는 백수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정전백수자예요. 정전백수자.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정전백수자인데, 이 백자가 이 잣나무 백도 되지만 이게 측백나무 백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뜰 앞이잖아. 이게 뜰 앞에 집들에 잣나무를 심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질 않거든요. 그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이제 그 조주스님 머물던 곳이 백림선사라고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절 앞에 측백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대요. 지금도. 이 측백나무는 그 측백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것이 이게 또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그걸 먹으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다고 아마 그런 말도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 조주스님께서 이 측백나무 차를 다려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절 살림이 어려워서 차를 사 먹을 수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측백나무 씨앗을 다려 먹여서 그렇게 120살까지 장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묘지 주변에 측백나무를 심잖아요. 그 이유는 이 자손들에게 유익한 그런 나무를 심게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측백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그 측백나무 열매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맞는 사람만 좋겠죠.
그래서 이 정전 백수자 할 때 우리가 이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자 딱 한 글자니까 더 쉽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집 앞에 그 아름드리 측백나무를 심어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두로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번역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잣나무라 해도 괜찮고 측백나무라 해도 괜찮은데 굳이 그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그 잣나무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뜰 앞에 측백나무니라 이렇게 새겼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주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 스님이 말하였다. 화상께서는 경계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선사가 말하였다. 나는 경계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스님이 다시 말하였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뜰 앞의 측백나무다. 법안이 각철추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스님께서 어떤 학인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뜰 앞의 이 측백나무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인이 경계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경계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나는 경계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까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 이렇게 일러주시거든요. 자, 이 화두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라는 스님이 각철추에게 물었다. 각철추는 조주스님의 이제 수제자였던 모양이에요. 조주스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조주에게 뜰 앞의 측백나무 화두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각철추가 대답하였다. 선사께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 법안이 다시 물었다.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대답하되 뜰 앞의 측백나무다 하였다고 하는데 어째서 없다 하시오? 그러자 대답하였다. 선사를 비방하지 마시오. 선사께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가시고 나서 가시면 그랬다잖아요.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느니라 이러고 가셨어요. 불자님들 그 말을 잘 참고해가지고 그 말에 낙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두현이 송했다. 700갑작의 늙은 선사가 120 곱하기 이제 갑자라는 것이 60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60일이면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조주스님께서 120살 사셨으니까 120 곱하기 6 하면은 720인데 700갑자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720갑자를 사셨어요. 조주스님께서. 지방과 나라를 편안하게 했는데 저희들끼리 괴로워하는 설투현 스님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700갑자의 늙은 선사가 집안과 나라를 편안하게 했는데 저희들끼리 괴로워하는 서쪽에서 온 뜻을 물으니 뜰 앞의 측백나무를 가리켜서 도리어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창과 방패를 들고 나서게 했네. 예, 이제 여러 스님들께서 여기다가 입을 대고 말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비유하신 거예요. 또 송했다. 천성인의 영특한 기틀은 친하기 어려우니 용이 용새끼 낳는 일 쉽다 여기지 말게. 조주가 여러 성과 바꿀 수 있는 구슬을 빼앗으니 진왕과 상여가 모두 목숨을 잃었네. 자, 여러 성과 바꿀 수 있는 구슬은 뭐겠어요? 우리 불자님 이 정도는 뭐 금방 아셔야 돼요. 분양소가 송했다. 뜰 앞의 측백나무가 땅에서 나오니 보와 보습으로 산마루의 밭을 갈 필요가 없네. 서쪽에서 오는 천가닥길에 빽빽이 우거진 숲이 바로 눈동자라네. 빽빽이 우거진 숲이 바로 눈동자야. 이 말이 뭔 뜻인지 잘 참고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천회가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한겨울에 땅을 만지듯이 차거나 곳곳의 푸른 버들은 나귀를 맬 수 있고 집집마다 문 밖은 장원으로 통하네. 자, 이 말 자, 푸른 버들은 나귀를 맬 수 있고 곳곳에 푸른 버들은 나귀를 맬 수 있고
집집마다 문 밖은 창으로 통하네. 이게 이제 공부기를 내준 거예요. 잘 참고해 보십시오. 부산원이 송했다. 뜰 앞의 측백나무는 조주가 말했고 여름의 쌀값은 기량이 편네. 3살 먹은 나기도 기억엔 쉬우나 80 먹은 노인들도 알기 어렵네. 6월이 몹시도 춥더니 가을은 덥고 기러기 북방에서 돌아올 때 갈대 물고 오네. 자, 이래놨는데 이제 여름의 쌀값은 기량이 편네. 이 말 기량이라는 것은 청원 스님의 별명이래요. 그저 청원이면 이제 불안 청원이겠죠. 오조 법연 스님의 제자. 예. 이 청원 스님께 이제 누가 어떤 것이 불법에 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름의 쌀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거예요. 자, 승천종이 송했다.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 이 많은데 조주의 날카로운 기틀의 답이 제일이네. 도리어 뜰 앞의 여인 측백나무를 가리켜서 지금껏 천하의 납자들을 바쁘게 하네. 그죠? 이 납자들이 뜰 앞의 측백나무 이것이 무엇인지 아주 말이 많다. 이 말을 지금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안예천이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얼음과 설이 뼈에 사무치도록 차네. 조사가 들어 올려도 까딱하지 않으니 앉아서 눈으로 서로 바라보게 하네. 또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외로운 뿌리는 옮길 수 없네. 무성한 가지 밑에 맑은 바람 그칠 날 없는 줄을 믿어야 하네. 또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뿌리 없는 곳곳에 나는구나. 진흙 쏘가 오는 곳에 밤중에도 해가 밝네. 또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낙엽소리 언제나 가을빛을 띄었네. 분명하게 모든 것을 누설했는데 도사는 나귀를 거꾸로 타네. 이 말 도사는 나귀를 거꾸로 타네. 이거 참고해 보십시오. 또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무성한 빛이 대천세계에 가득하네. 오늘 아침 일찌감치 죽을 먹고서 또다시 해가 높도록 잠을 자네. 자수첩이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화두가 선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네. 북쪽 고향 소식을 남쪽에서 묻고 서쪽으로 뻗은 길을 동쪽에서 찾는구나. 이거 잘 참고해 보십시오. 3월 봄철에 버들가지 푸르고 한밤중에 보름달이 밝네. 바람 멎고 파도가 잔잔하니 파사가 멀리서 머리를 조아리네. 파사라는 것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수가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가 문 밖의 버드나무와 어떠한가? 큰 달은 30일이요 작은 달은 29일이네. 그 뜻이니 무엇냐고 다시 물으면 엄마가 낳아준 입을 막아버리리라.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네, 잘 참고해 보십시오. 아주 재밌어요. 숭숭공이 송했다.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여 모래밥은 원래가 지을 수 없네. 눈 있는 사람이 앞을 못 보고 혀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줄 아네. 자, 눈 있는 사람이 앞을 못 보고 혀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줄 알아.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참고해 보세요. 앞 못 보는 이와 말할 줄 아는 이를 그대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노니 남쪽으로 향한 임금은 하나인데 조정에는 가득한 주자복이네. 자, 이 말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잘 참고해 보시죠. 아주 공기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남쪽으로 향한 임금은 하나인데 조정에는 가득한 주자복이네. 주자복이라는 것은 신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불감근이 송했다. 만리 하늘에 비가 개이어 중천에 돋은 달이 휘영청 박더니 먹구름이 천사나무 눈을 가리니 항아의 얼굴 보니 별로 없더라. 항아라는 것은 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운문고가 송했다. 험하고도 평탄하더니 평탄한 곳에 몹시도 험하구나. 절름발이 나귀가 갑자기 뛰어 바람보다 빠른 말을 앞질러 가네. 자, 잘 참고해 보세요. 서편 성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뜰 앞의 측백나무 화두를 물으니 성이 말하였다. 내가 말해주기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대가 믿겠는가? 스님이 말하였다. 화상의 소중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이에 성이 말하였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그 스님이 말 끝에 활짝 깨닫고 자기도 모르는 길에 야라고 하거늘 성인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스님이 아래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처마 끝에 빗방울이 분명하고도 역력하네. 건곤을 쳐부수니 당장에 마음이 쉬어지네. 그러자 성이 기뻐하였다. 그러네. 선해대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뜰 앞의 측백나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하늘가에서 달이 솟느니라. 다음 개송을 읊었다. 뜰 앞의 측백나무여 하늘가에서 달이 솟는다. 돌장승은 손뼉을 치고 웃고 진흙소는 바다 밑으로 가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돌장승이 손뼉을 치고 웃고 진흙소가 바다 밑으로 간다. 이래 놨어요. 예, 우리 공부는 이런 걸 참고해서 아셔야 돼요. 이거 좀만 그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자기 공부길에서 보라고 그랬죠. 공부길에 선사 스님들이 이런 염과 소음 공부길에 벗어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불감근이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도대체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하고 말과 뜻이 서로 맞으면 뜻을 얻어 말을 잊고 말을 잊어버리고 토끼를 얻어 토끼 그물을 버리며 고기를 잡고는 통발을 벌이게 되나니 조사의 도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청량이 각철취에게 물었더니 각철취가 말하기를 그런 말이 없다 했다. 청량이 다시 지금 천하에서 모두 전하기를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쏘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고 대답하였다는데 어째서 없다고 하는가 하니 각철취가 선사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선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니 청량이 당장에 그 뜻을 깨달았다. 대중들이여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화두를 보았다면 다 같이 보았을 것이요 들었다면 다 같이 들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각철취가 선사는 실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법이 문자를 떠나서 말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의 본체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누더기 밑의 일을 송곳으로 찌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더기 밑에 일이랑 누더기를 입었는데 가려우니까 가렵다고 송곳을 찌를 수는 없다. 이 말 같아요, 지금. 잘 참고해보세요. 위로 향하는 한 가닥 길은 천성인이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조주를 저버리게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다면 어찌해야 옳을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않게 해도 모두 안 되느니라. 양구했다가 말하였다. 알겠는가? 머리로 풀숲을 쑤시는 것이 무착이요 뿔을 가지에 건 사냥은 조주이니라. 일어났어요. 뿔을 가지에 건 사냥 이런 건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흔적이 없는 건 조주고 자 머리로 풀숲을 쑤셔 머리를 풀숲에 쳐박으면 몸은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미련한 짓 한 것이 무착선사란 말이에요. 네. 잘 참고해 보시고 경산고가 설법할 때 법안이 각철취에게 물은 이야기에서 선사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데까지 들어봐라 했다. 만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하면 각철취를 놓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면 법안을 놓치는 것이요 만일 두 쪽에 모두 간섭되지 않는다 하면 조주를 놓치는 것이요 설사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 따로 벗어날 길이 있다 하면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리니 끝내 어찌하겠는가. 그리고는 불자를 들어올리면서 말하였다. 옛사람을 보았는가? 하를 한번 하였다. 또 대중설법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뜰 앞의 측백나무를 오늘 다시 드노라. 조주의 관문을 쳐부수고 새삼스레 말의 갈피를 찾는구나. 이미 관문을 쳐부수었다면 어찌하여 다시 말의 갈피를 찾는가? 당초에는 띠가 들쑥날쑥하다고 여겼는데 불이 타고 난 뒤에 보니 원래 땅이 평탄치 않았구나. 또 보설하였다. 오조는 노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쏘신 뜻입니까 하면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 하니 이렇게 알면 옳지 못하니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쏘신 뜻입니까 하면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 하니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옳으니라 하니 여러분은 알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만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 묘희도 알 수가 없다.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해놨잖아요. 예. 똑같은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종고스님 자신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문중에서는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알 수 없는 것도 없으니, 모기가 무쇠소에 기어오르는 것과 같아서 불의를 댈 곳이 없느니라.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승고전에서 말하였다. 설두현이 일찍이 대양에서 직액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객과 조주의 종지를 토론하는데 객이 말하기를 법안선사가 옛날에 각철치라는 일을 금능에서 만났으니 각철치는 조주의 시자로서 호는 칭명이었다. 법안이 조주의 뜰앞의 측백나무 화를 아는가 하고 묻자 각철치가 선사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 선사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이에 법안이 손뼉을 치면서 참으로 사자 굴 속에서 나왔구나 했으니 각철치는 그런 말이 없다 했는데 법안이 긍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설두현이 종문의 억양이 어찌 일정한 규례가 있겠소 하였다. 이때 고행하는 납자가 옆에 곁에 모시고 있었다가 피시시 웃고다 물러나가거늘 객승이 물러간 뒤 설두가 불러서 따지기를 내가 객승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가 감히 비웃었으니 웃은 뜻이 무엇인가 하니 납자가 지객스님께서 지혜의 눈이 박지 못하여 법을 간택감이 바르지 못한 것이 잘못 우스웠다 했다. 이 설두스님, 천하의 설두스님을 지금 이 납자가 비웃어줬잖아 지금. 설두가 다시 묻기를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가 하니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대답했다. 토끼 한 마리가 애길에 나서니 푸른 매가 보자마자 바로 채갔네. 나중에 온 사냥개는 신령한 성품이 없어서 공현이 마른 나무 밑에서 찾아 헤매네. 이 개성을 들은 설두현이 신기하게 여겨 그와 도반을 맺었다. 공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설두 중현 스님이 천하에 지금 내놓으라는 설두 중현 스님이 지금 이름은 납자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도반을 맺었다잖아요. 이 개성 한 소리 듣고 토끼 한 마리가 있긴 하서니 푸른매가 보자마자 바로 채갔네. 나중에 온 사냥개는 신령한 성품이 없어서 공현이 마른 나무 밑에서 찾아 헤매네. 지금 설두현하고 객스님하고 토론을 지금 이렇게 읊어놨잖아요. 그래서 눈뜬 사람은 어디서나 틀릴 수가 없어요.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설두 중현 스님이 얼음하니까 바로 지적해가지고 지금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도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는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봤으니까 그 자리 본 사람끼리는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정말 귀하죠. 그 자리 아는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잖아요, 대화가. 엄마도 말 없는 그 어린애를 하루 종일 보는 걸 무지하게 힘들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뒤를 다 보는 사람은 앞만 보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대화가 통하는 깨달은 도반을 만나면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설두 스님이 바로 그 무명의 납자를 도반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이 정전 백수자, 뜰앞의 이 측백나무, 이 화두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중국 선사스님들이 아주 좋은 염과 송을 달아놨어요. 법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이렇게 골라봤는데 그래도 한 7페이지가 돼요. 우리 불자님들 잘 들으시고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